7시간 동안 불교 정신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마지막 불교 정신치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불교 정신치료란 걸 어떻게 수련할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의 강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냐 할 때 정신적인 문제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괴롭다는 수준도 될 수 있고요. 이제 괴롭다 보니까 정신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과에서 정신적인 문제는 보통 네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선 조금 소개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증. 영어로 하면 뉴로시스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 사이코시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신경증도 아니고 정신병도 아니면서 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 장애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personality disorder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personality disorder. 그러니까 주된 문제는 성격입니다. 이 신경증이나 정신병이 아니고 주된 문제는 성격인데 그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 과해지면 때로는 신경증이나 정신병의 형태를 일시적으로 밟을 수는 있지만 근본 문제는 성격인 경우에 우리는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기질성 뇌증후군. 이건 우리가 오가닉 브레인 신드롬이라고 그럽니다. 오가닉 브레인 신드롬. 이거는 뭐냐면 무슨 문제는 있는데 이 뇌에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신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다 정신적인, 물론 여기도 엄밀하게 하면 뇌에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이건 뚜렷하게 뇌에 문제가 있어서 뇌나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정신적인 문제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여기 이제 기질성 뇌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치매입니다. 치매. 이 뇌세포가 노화 내지는 노화가 되고 과도한 노화, 그래서 파괴가 되니까 뇌세포가 잘 활동할 때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기억도 못 하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하는 이게 이제 치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고 다른 당뇨가 있다든지 이럴 때 또 뇌에 어떤 현상이 올 수 있고 그 갑상선에 문제 있을 때도 뇌에 어떤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 있고. 그래서 이 성격 장애는 보통 11개 유형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디 나도 저런 경향이 있는데 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뚜렷하지 않고 여러 형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편집성 인격장애입니다. 편집성 인격장애. 이거는 뭐냐면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눈으로 안 본 거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꼭 확인해야 되고 이런 사람 상사로 맞이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 분열성 성격장애. 이건 이제 이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리고 혼자 떨어져 있으려 그러고 뭔가 이게 정신분열에서 보이는 남의 관심도 없고 이런 혼자 떨어져 있으려는 그런 분열성이고, 세 번째는 분열형 정신장애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좀 현실감이 좀 없이 좀 텔레파시도 막 잘 느끼고 약간 그 어떤 현실감 없는 사람들 좀 있죠. 말하는데 좀 하여튼 세 부류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 반사회적 성격 장애, 이는 사회에 굉장히 반발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가면 거의 대부분 여기에 이런 성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성 인격 장애. 이건 예술가들한테 많은데 뭔가 좀 마음이 좀 공허하고 붕 뚫린 것 같고 이 감정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all good, all bad 한 인간관계를 가져요. 좋으면 완전히 좋고 나쁘면 완전히 싫고 중간이 없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상당히 불안정해요. 그렇지만 예술가들이 이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거를 이제 성화된 게 뭐 예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사회적 경계성, 그 다음에 연극성 인격장애가 있어요. 연극성. 이거는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인간관계가 활발하고 적극적인 것 같은데 진정하게 깊이 있는 인간관계 잘 못해요. 또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깊이 있게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이 깊이가 그래 적어요. 혹시 이런 사람들 주위에도 가끔 있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7번째가 자기애적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 한때 많이 유행했죠. 공주병 같은 게 있죠. 자기가 최고고 자기 오로지 관심은 자기밖에 없는. 요게 또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8번째는 이 강박적 성격 장애. 뭐든지 매사가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고 완벽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의존성 성격 장애. 의존하는 게 있죠. 의존성 성격 장애. 그다음에 회피성 성격 장애. 뭔가 어울리고는 싶은데 아까 요 분열성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래 동떨어져 이런데 회피성은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자꾸 회피하는, 어울리고는 싶은데 회피성 성격 장애. 그다음에 이제 수동 공격형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수동 공격성 성격 장애. 이거는 뭐냐면 겉으로는 되게 수동적이고 이런데 속에는 화 이런 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보타지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속에 있는 어떤 공격성이 수동적인 어떤 그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대략 한 요런 또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성격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보면은 신경증은 요즘 뭐 공황장애 또 불안장애, 우울증 뭐 이런 게 다 신경증에 소속됩니다. 이 신경증은 이 뭔가 문제는 있고 괴롭지만 이 현실을 이래 파악하는 것은 정확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정신병이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치료에서도 정신병에 대한 치료를 제가 좀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분류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비유해서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물이 좀 어디가 이래 구멍이 나고 약간 샌다. 새는 정도는 신경증이라 보고 저수지가 그냥 푹 뚫혀서 물이 그냥 팍팍 쏟아져 나온다. 이러면 정신병이라 보시면 돼요. 이 정신병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치료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략 이제 이거는 뭐 물질적인 거니까 그에 대한 어떤 치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래 대략적으로 요렇게 그러니까 신경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뭐 병원 다닌다, 문제 있다 그래 말 안 하면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거의. 그에 비해서 정신병은 드러나죠. 드러나서 이거는 이제 현실 검증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현실 검증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은 크게 말하면 보통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망상과 환각이 있어야 돼요. 망상, 환각 이것이 있으면 무조건 정신병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망상,
환각이라는 거는 자극이 소리 무슨 자극이 없는데 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소리를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걸 환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맡지 못한 냄새를 자기가 맡는다면 환치,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면 환시.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자기한테 그렇게 지각이 되면 환각입니다. 있는 거를 잘못 알면은 착각이에요. 착각. 그러니까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칸막이가 있어요. 여기에 세면대가 있습니다. 세면대. 물을 틀어놨어요. 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욕한다 이러면 착각입니까? 환각입니까? 환청입니까? 착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도 아무것도 안 틀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는데 내 욕한다 이러면 뭡니까? 네, 환각, 환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불교에서는 망상이란 말을 잘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는 망상은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돼요. 잘못 생각한다 해서 무조건 망상이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병으로서 정신병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진단 기준이 될 수 있는 망상은 첫 번째 뭔가 잘못된 믿음 또는 잘못된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되게 믿고 있는 것, 잘못된 생각이 출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가는데 누가 나를 미행한다. 그러면은 미행 안 하는데 미행한다. 그러면 요 출발점이 시작됩니다. 망상의 출발점. 그때서 그 사람을 우리가 딱 망상이다 이름 붙이지는 않아요. 이것이 이제 출발점인데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사람의 어떤 교육 정도나 또는 처한 상황이나 또는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으로 볼 때 전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자기에게 맞지 않은 뭔가 이 잘못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자가 내가 이 자연 법칙을 깨달았다. 이러면은 물리학자가 깨달았다면 여기에 망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또 설사 조금 잘못된 게 있더라도 근데 농부가 아무것도 공부도 한 적이 없는 농부가 나는 이 자연 법칙을 깨달았다 이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이게 있고 이게 있으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충분하게 증거나 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제공해도 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망상이에요. 망상은 아주 견고한 거예요. 이게 왜 이래 되냐면 이 물질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망상을 너무 쉽게 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까지 되면 이 정신병의 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망상이 이렇게 견고하냐면 물질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배경이 뭐냐면 우리는 정신적인 존재인 동시에 물질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래 이야기할 때도 뇌를 이래 조사를 해보면 뇌에서 물질적인 현상이 막 일어나요. 이 뇌에 이게 뇌인데 뇌에 이 정신병이 되면 보통은 이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서 우리의 정신 활동에 관계되는 작용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보고 듣든지 다 비슷하게 보고 들어요. 근데 정신병이 되면 이게 팍 나와요. 이렇게. 그렇다 해서 정신병은 보통 사람이 없는 물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질은 물질인데 많이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이드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이 정신병이나 이런 것은 질적인 어떤 차이가 아니다. 양적인 차이일 뿐이다 그랬어요. 양이 많아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강박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래 집을 나서면서 문을 이래 잠궜어요. 잠그고 나왔는데 혹시 안 잠궜나? 그럼 그 사람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확인하는 양적인 차이가 많으면은 그건 문제예요.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줄이는 게 치료예요.
그래서 이래 되면은 요 뭐 자극이 없어도 자극이 느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냥 이런 현상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들리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절대로 안 믿죠. 자기는 그렇게 느껴지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이런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건 다 맞았어요. 근데 지금 이상해져 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자기는 항상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병 치료는 이런 어떤 변화가 와서 지금 실제로 없는 것이 이래 보이거나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초점이 사실 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이 수행적으로 보면 이 모든 정신 현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뇌가 가장 영향을 받아요. 아주 민감하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 뇌를 충분히 연구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뇌는 뇌는 컴퓨터와 같은데 두드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드리는 게 마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 그런 게 밝혀지겠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가 방금 말한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단계인지, 단순히 괴로운 정도인지, 안 그러면 저기에 병명이 붙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일단 이제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신병은 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약물 치료를 기반으로 하고 그 약물 치료의 기반 위에서 정신 치료, 대화를 통해서 충분하게 그 사람이 자기를 좀 이해하고 병을 어떻게 잘 다스려 가야 될지를 아는 정신 치료, 그 다음에 가족 치료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병의 발생에 관여를 하거나 또 병이 있는 때 적절하게 잘 대응을 못하거나 내지는 너무 괴롭거나 해서 가족을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 약물 치료, 정신 치료, 그 다음에 가족 치료, 요 세 개가 병에 처음부터 잘 들어간다면 경과가 제일 좋습니다. 정신병은 만성이 되면 좀 곤란합니다. 하여튼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병은 아닌데 우리가 이 치료라는 거는 보면 사실은 이 병이란 거는 뭔가 병날 만한 뭐가 진행돼서 병이 발생한 겁니다. 병날 만한 뭐란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정신에 불건전한 영향이 간 거를 많이 한 거예요. 우리 이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탐진치가 엄청 축적된 거예요. 탐진치가. 그것도 일반 사람 정도의 수준이 아닌 그거보다도 더 모든 사람이 다 탐진치가 있죠.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아라한이 되긴 있지만은 그 정도가 탐진치도 정도가 아주 좀 과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병의 형태로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불건전한 어떤 것이 정신에 축적되는 것이 이제 건전한 것이 축적이 돼야 병이 낫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병의 치료란 것은 올바른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병이 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노력이 많이 계속해서 해가지고 병 날 수 있는 그 길을 간 거예요. 이제 병의 치료란 것은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올바른 노력을 꾸준히 해서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병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너무 불안하니까 불안하게 되면 자꾸 불안한 것만 예측하게 되거든요. 또 우울하면은 자꾸 우울한 생각에 빠져들 수 있을 때 그때 약을 써서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좀 차단하면서 약을 쓰면 예를 들어서 불안인 경우는 불안에 대한 약을 쓰면 불안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불안으로 인한 악순환이 수독되면서 올바른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을 약으로서 좀 다스리면서 결국은 요 올바른 노력을 꾸준히 해서 이 올바른 노력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크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요 사실은 이 해로운 마음, 불교적으로 말하면 해로운 마음이 축적이 돼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해로운 마음은 탐진치예요. 탐진치인데 요 올바른 마음은 유익한 마음이에요. 유익한 마음. 유익한 마음은 탐진치가 없는 겁니다. 무탐, 무진, 무치예요. 요것이 계속해서 축적되면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뭐 엄청난 지혜가 있어서 무치가 되고 또 마음이 수양이 많이 돼야 무탐이 되고 무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요거 이렇게 될 무탐, 무진, 무치가 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집중입니다. 현재 집중하는 그 순간에는 탐진치가 없습니다. 유익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간편하게 우리가 이 유익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은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재.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현재 하고 있는 데다가 딱 집중하다가 생각이 나면 무슨 생각이든지 머리에 불이 붙었다 생각하고 현재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걸 자꾸 하시면 이 건전한 게 축적돼서 병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언제 병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치료라는 것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실천하게끔 이제 환자를 도와주는 것이 이제 치료입니다. 그래서 신경증에도 약을 쓰는 경우는 올바른 노력을 정세가 방해한다. 그러면 그때는 약을 먹어서 이 정세의 어떤 해로운 영향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노력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만큼 약을 쓰다가 올바른 노력에 의해서 건강한 힘이 생기면 그만큼 이제 줄여서 나중에 끊을 수 있죠. 약을 너무 좋아해서도 안 되고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약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약을 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란 거는 제가 볼 때 이 순간순간 우리한테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영향받는 그거를 자꾸 이제 이래 차단하는 순간순간 그런 이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노력과, 그 다음에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정확하게 뭔가를 보고 그에 맞게 하는 그것이 치료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자기를 잘 다스리고 내 생각과 실제가 다르고, 그래서 실제를 보려고 만약 노력한다면 진정한 치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되려면 회복될 수 있는 길에 이래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치료를 많이 해도 그 길에 못 들어선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방금 말하는 두 가지가 안 되면 그 길에 못 들어선 거예요. 길에 들어서야 가면 이래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회복될 수 있고 가면 간 만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선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치료의 시작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직 내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우리 머릿속에 들어서 우리한테 영향 주는 것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실제를 봐서 그에 맞게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게끔 하는 그 노력을 이제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고 그거를 미약하지만 자꾸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이제 진정한 치료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어째 보면 치료란 것은 우리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아주 변화무쌍한 시스템이에요. 지금 요 순간에는 요 순간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만 새로운 조건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치료란 것은 그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이제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환자가 노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제대로 된 치료자는 적어도 환자가 회복하기 위해서 요 길을 가야 된다는 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과거 안 가고는 또 환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길은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은 본인이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순간순간에 머릿속에 드는 영향을 받는데 그것을 다스리는 게 치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노력한 만큼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치료자는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환자의 어떤 노력의 어떤 필요성,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교육을 시켜요. 그 다음에 우리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이제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치료를 세 가지라 봐요. 하나는 이 정신치료, 두 번째는 약물치료, 하나가 수행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수행. 뭐 이제 종교적인 걸 좀 빼면 명상이라 볼 수 있겠죠. 명상을 치료에 잘 활용하는 것도 불교 정신치료의 특징입니다. 이제 이 명상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정신과사들은 명상한다면 그걸 되게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명상을 올바르게 하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명상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리 마음 정신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명상을 할 때도 명상은 우리 정신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그걸 하는데 그것이 잘 보면 회복하고 건강하게끔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의 핵심은 뭐냐면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 정신이 이상한 데 가서 나쁜 영향을 안 받게 하는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이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올바로 하게끔 도와주는 게 좋죠. 그래서 뭐 가장 간편한 명상은 설거지할 때 설거지 한 데만 딱 집중하면 설거지 명상입니다. 밥할 때 밥 한 데만 딱 집중하면 밥 명상. 또 걸어가는 데만 집중하면은 걸어가는 명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는 건 우선은 마음을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이 딴 데 갔을 때 받는 그런 어떤 이 부작용 내지는 나쁜 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음이 현재에 있으면서 현재에 일어난 일을 정확히 아니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가 생기는. 그래서 이 명상은 굉장히 치료적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윗바사나적인 명상, 하나는 사마타 명상. 사마타 명상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대상에 모으는 거죠. 선정이나 삼배를 닦는 게 이제 사마타 명상이고,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것은 일어난 현상을 이래 관찰하는 거죠. 어쨌든 명상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 정신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교 정신치료적인 입장에서는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치료 효과가 있다 봅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상담했던 분인데 그분은 상당히 우수한 분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대념처경을 좀 읽으라 그랬어요. 대념처경. 초기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을 하나 꼽으라 하면은 대념처경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념처경 안에 불교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념처경을 읽으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건 한 번 읽으면 이렇게 표시하고 했는데 100번 넘어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행 간다고 그 병원 문을 닫고 한 몇 년 만에 봤죠. 굉장히 좋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보면서 이 경전을 매일 일에 독송하는 것도 치료 효과가 좋겠다 하는 그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불교의 부처님께서 이 마지마 니까야 사유를 가라앉힘 경에 물론 이제 그 사유를 가라앉힘 경에는 이 삼매를 닦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갔을 때 그걸 처리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은 거지만 우리가 조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우리한테 해가 되는 생각을 뭐 처리하는 5단계 또는 번뇌를 처리하는 5단계 이렇게 이래 말을 바꾸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생각에 들어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우리한테 손해될 때 부처님께서 요렇게 해라 5단계로 말한 게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제가 옛날에 치료했던 어떤 환자는 요거를 말해주니까 딱 적더라고요. 적어서 그걸 매일 실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고 괴롭고 욕망이 생기고 어리석음이 생기면 첫 번째 단계로 다른 건전한 대상으로 마음을 향해라. 다른 건전한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보고 좀 업욕이 생겼다. 그래서 괴롭다 이러면 어머니를 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싹 없어질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어떤 그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그 다른 대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그 마음이 안 없어진다. 그러면 두 번째 부처님이 제시하는 길은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해롭다. 해롭고 손해고 나한테 아주 괴로움을 가져다 주고 남들이 비난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해가 된다는 생각을 딱 하면은 그것이 또 다스린다. 사실 우리는 어떤 생각할 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또 나한테 도움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재밌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건 나한테 손해야. 이거 하면 나한테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이거 괴로움만 생겨. 이렇게 딱 할 때 그 생각이 다스려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그래도 안 된다. 2단계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아예 그 생각을 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지 마라는 우리가 여자를 보는데 업욕이 생긴다면 눈을 딱 감으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눈을 감아라. 눈을 이제 딱 감는다. 이제 그거는 사실은 하여튼 그 대상에서 마음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것도 실패하면 네 번째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밑에 근본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 욕심이든지 화든지 어리석음이든지 그거를 해결해라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탐진치, 모든 불선업은 다 탐진치가 밑에 있거든요. 하여튼 그 나름대로 내가 지금 뭐 우리 같은 외로워서 그런 생각하구나, 뭐 내지는 화가 나서 하구나. 이거 화 내려놔 버리자. 부처님께서는 그 경전에 보면 이래 비유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그러다가 내가 뭐 자꾸 걸어갈 필요 있겠나 한번 서보자 해가 서는 거예요. 서다가 서 있을 필요 있나 좀 누워보자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하는 근본적인 동력은 뭐 탐진치입니다. 하여튼 어떤 욕심이 있든지 화가 나지 않으면 그거를 한번 해결해봐라 하는 그런 가르침 주세요. 그러고 이제 그까지도 안 된다. 다섯 번째는 이를 악물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단판을 짓는 겁니다. 그게 다섯 번째예요. 그거 한번 그거 외우기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옛날에 무지하게 많이 외웠어요. 뭐 5가지 덮개 뭐 지금도 외우는 게 많습니다. 외워서 그게 나한테 지금 실현돼 있나 안 돼 있나 그 점검하는 것도 좋고 요 5가지 방법 이것도 방법을 외워도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어떻게 좀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해서 마지막으로 잠에 대한 거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치료편에서는 잠이 제일 마지막. 잠은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누구나가 이 잠에 대한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수련에 대한 이야기로 간단하게 또 넘어가겠습니다. 잠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잠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그 알을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잠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자율신경계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고 싶다고 안 자고 안 자고 싶다고 안 자는 것도 아닙니다. 심장이 자율신경계로 돌아가거든요. 심장을 뭐 내가 뛰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잠은 자율신경계에서 돌아가는데 자율신경계에서 돌아가는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잠에 좋지 않습니다.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잠에 좋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은 자극되거나 활성화되지 않고 부교감신경이 자극되거나 활성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은 애쓰는 마음입니다. 자야지, 안 자면 안 되는데 내일 또 못 자면 어떻게 할까? 잘 잤나? 뭐 이런 거 다 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 신경은 순리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감 신경은 자극이 되지 않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뭐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난다.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10시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시에 불을 끄고 누우세요. 이 잠이란 것도 어느 정도 이 생체 시계 같기 때문에 그 시계에 좀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누우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를 끝내고 누울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조폭에 쫓기면요 누울 수가 없어요. 이래 내가 하루를 끝내고 누울 수 있는 것도 참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누우면은 다음 날 10시에 일어날 때까지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쉰다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잠이 썩 찾아오면 자면 됩니다. 안 오면 쉬면 됩니다. 쉬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잠이 안 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또 심한 경우는 잠이 좀 필요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쉰다. 따라해 보세요. 예, 그거를 잘나는 목적으로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순리가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데 잠이 안 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수행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생각이 막 납니다. 잠자면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생각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생각은 조건에 따라 일어납니다. 이 어떤 생각이 날 때 그래야지 이래야지 요것만 안 하면 됩니다. 내가 덧붙여서 하는 이건 하지 마세요. 이 생각 왜 나지? 하지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생각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고 딱 스톱하면 됩니다. 또 생각나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편하게 생각을 보십시오. 그냥 거기서 따라가지 마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밤새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잠이 안 오면 반드시 누워있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럴 때 오른쪽 왼쪽으로 뒤척뒤척 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잠 안 온 데서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럼 엄청 피곤해요. 근데 서양에서는 잠이 안 오면 침대에 눕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거 사람 무지무지하게 괴로워요. 그거보다는 제가 하는 방법이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온 데서 휴대폰 보거나 TV 보거나 돌아다니지 마세요. 보통 잠을 못 자서 힘든다는 사람은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잠이 안 온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 다음은 누워는 있는데 언제 잠이 오나 자야 되는데 막 속으로 애태운 사람.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말한 대로 하면 힘 하나도 안 듭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오른쪽 왼쪽 뒤척뒤척 하다가 그래도 힘들면 눈 감고 좀 앉았다가 다시 눕고 그래서 수행자 같으면 숨 쉬는데 집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잔다고 딱 누우면은 호흡에 집중해요. 그러다 잠이 오면 잡니다. 그러다가 다시 화장실 갈 일이 있어서 다시 깨면 다시 누우면 또 호흡에 집중해요. 그러다가 또 잡니다. 잠 안 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 해본 거예요. 미얀마에서 수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재작년인가 돌아가신 분인데 마하시 센터에 센터장 하신 분은 책 쓴 데 보니까 9일은 안 자도 된다. 내가 보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한 10며칠 안 자신 것 같아요. 9일까지는 괜찮다. 마하시 사야도라는 분은 3개월 안 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잠 안 자도 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대신 누워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있으면 다음 날 일어나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수면제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심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잠이 안 오면 무조건 수면제 먹어요. 그 사람 대책 없습니다. 나중에는 한움큼 먹어야 돼요. 잠은 안 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수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 정신 치료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수련을 해야 되나?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정신치료 학파들의 수련이 세 가지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분석 받는 겁니다. 교육 분석. 자기가 환자가 돼서 돈 내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교육 분석이라 그럽니다. 불교 정신치료도 요거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 문제 좀 해결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치료해서 그 치료한 거를 뭐 녹음을 하든지 그 받아 적어 가지고 경험 있는 치료자한테 가서 지도를 받아요. 사례 지도.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걸 영어로는 슈퍼비전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아직 내가 치료를 했더라도 아직 치료되지 않은 문제가 남을 치료한 상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교정받아야 되고, 또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경험 많은 치료자의 경험을 또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례지도 슈퍼비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그래서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기 분석 한 몇 년 하다 그 다음부터 사례를 가져가서 또 사례 지도를 받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세미나 참석이에요. 이론 공부죠. 그 학파의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교 정신치료도 사례 지도까지는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 세미나 참석은 제가 볼 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불교 공부를 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 수련을 하는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초기 불교 같으면 경률론 3장을 이제 공부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그걸 자기가 경험해서 자기가 효과를 맛보고 또 그것이 보편적인 경험인지 아닌지를 잘 체득해서 환자한테 치료하는. 그래서 이 불교 정신치료의 수련은 다른 치료에서 하는 교육 분석 사례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 공부, 그 다음에 불교 수행, 요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이로써 8번에 걸친 제가 나름대로 세운 불교 정신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